네, 안녕하세요.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GP가 투자계약 전에 꼭 알아둘 법한 이야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주주의 파트너 로펌인 법무법인 비트의 수석 변호사님, 정윤환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함께 해주실 그 비트의 정윤환 변호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투자 관련 자문, 뭐 법률 실사나 M&A, 투자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이런 것들 위주로 업무를 봐주시고 있고요. 투자 조합 관련된 자문으로는 뭐 개인 투자 조합 설립이나 PEF 설립 관련해서 자문을 꼼꼼히 잘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업무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 같은 거 이제 대표님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거 적법성 검토 해주시고 그래서 사무 노무 이슈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위에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핵심 정리와 Q&A 두 가지 세션이에요. 첫 번째는 변호사님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해 주실 텐데 저희 투자 관련해서 투자 시에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특히 개인 투자 조합은 규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뒤에 신주인수 계약이랑 주주간 계약할 때 요거 두 개는 투자 유치할 때, 투자 이제 진행하실 때 필수적으로 하시게 될 계약일 텐데, 요거 유의할 조항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랑 기업이랑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할지, 협상 포인트, 이런 거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도 은근히 좀 많이 하시는 계약이에요. 요거는 초기 투자하실 때 특히 많이 하실 텐데, 요거 뭔지 잘 모르시는 GP님들 꽤 계셔서 요거 뭔지 훑어보고 요것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어떤 식으로 협의하시면 좋을지 포인트 위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Q&A 세션에서는 사전 질문을 남겨주신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문의도 있었고, 뭐 요런 설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투자 계약이 좀 중심이다 보니 투자 계약 관련한 질문들 위주로 조금 추려서 답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주와 함께 개인 투자 조합이 알아야 될 투자 계약과 투자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강연을 준비한 법무인 비트의 정용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할 내용들은 일단 개인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간단한 개요들을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 계약서와 주주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해설서에 포함된 조항들을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좀 주요한 조항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세이프 투자 계약,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세이프 투자 계약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주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개인 투자조합분들이 강연을, 웨비나를 신청을 주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간단하게 먼저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 등이 벤처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은 성립이 되고 출자 한자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 그리고 공동 주피가 있을 때는 주피들 지분을 합산해서 3% 이상의 지분을 주피들이 출자를 하고 나머지 지분은 LP들이 출자를 함으로써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조합원은 보통 GP와 LP를 포함해가지고 49인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투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투자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무 조항을 벤처 투자법을 살펴보면은 조합 등록 후에 3년이 지난 날까지의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투자 대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그러니까 창업기업,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의 장에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해야지 그 50% 이상의 주목적 투자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요 투자 대상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기해서 설립이 되지 않은 어떤 해외 법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주목적 투자의 의무 비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주목적 투자 비율을 잘 충족을 했다면 나머지 그 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벤처투자법에서는 벤처투자라고 하는 투자의 정의를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주 인수, 보통주나 이제 RCPS,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성한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그 주식을 신주 발행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CB 또는 BW 같은 사채들을 새롭게 발행을 하는 걸 인수하는 것들 또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나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컨버터블 노트라고 하는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또는 뭐 흔치는 않지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투자들을 한정해서 이제 주목적 투자의 비율을 충족하는 투자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자금 아래에서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전체 출자 총액 중에서 의무 투자 금액을 빼고 주목적 투자 금액을 빼고 조합의 운영 비용과 관리 보수 비용을 뺀 나머지 출자 금에 대해서 이제 자율 투자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주 발행을 제외한 어떤 구주 인수 또는 벤처 투자가 아닌 어떤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장 주식 중에서도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투자는 조금 제한이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10% 제한이 다른 법령상 있기 때문에 자율 투자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비율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 사항으로서 이제 벤처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금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쭉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로 봐야 되는 조항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대기업이라고 보는 그런 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열 회사들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10% 앞에서 말씀드린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미 투자했던 기업들이 상호출자 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좀 취득할 수 있다라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 투자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피가 사무실로 쓰는 그런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같은 것들을 조합의 재산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투자도 어떤 이해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먼저 그 본문을 보시면은 밑에 이제 강목에서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러니까 조합이 취득했던 주식을 팔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밑에 나열된 자들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거는 신주 발행을 얘기하는 걸 거고, 보통. 또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거는 이제 구주를 매입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열거된 자들에 대해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팔거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인수하거나 모두가 이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P 또는 뭐 GP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GP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모두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GP 분들이 뭔가 이제 거래를 할 때 GP랑 어떤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해당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좀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사전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는 게 좀 위법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주 인수나 구주 인수 말고도 위에 열거된 자들에 대한 신용 공여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재산으로 어떤 금전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빌려준다든지 어떤 자금 지원적 성격의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행위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밑에 작은 글씨로 좀 적어 놓은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들로 법에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다거나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뭐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GP의 그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좀 동의를 구해보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기사항이 끝이 없는데, 어, 여기서는 뭐 첫 번째 있는 개인 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개인이 벤처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뭐 기관이 아닌 투자를 받지 않는 회사여가지고 개인 투자조합 명의로 대신 좀 취득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조합의 명의로 대신 주식을 취득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을 대신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뭐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 좀 강의의 주된 내용인 투자계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신주인수 계약하고 주주간 계약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돼가지고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샘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합쳐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주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신주로 인수를 하는 주식이 이제 보통주일 수도 있고, 상한전환 우선주식일 수도 있는데, 종류주식, 상한전환 우선주식일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별개로 이제 주식이 갖는 별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신주인수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분 인수랑 관련된 절차라든지 선행 조건, 이 거래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주간 계약은 그거 외에 이제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 보통 이제 회사의 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자들이 이해관계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들과 계약을 함으로써 이 주주들끼리 어떤 권리 의무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주주간 계약을 새롭게 쓰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투자 라운드가 여러 번 진행되다 보면은 주주간 계약이 여러 개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주들 간의 권리 의무들이 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 좀 바람직하게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는, 새롭게 투자를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주주들까지 모두 주주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서 주주들 간의 권리 의무가 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사실 좀 그런 식의 어떤 주주간 계약 체결은 많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지금 주요 조항들을 뽑아놓으면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됐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중요한 조항들 위주로 뽑은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혹시나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그 샘플 계약서랑 같이 두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진수 및 보장에 관한 조항인데, 이 진수 및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투자 계약도 써보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사실적이나 법률적 상태에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알려주고 보장을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상태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하듯이 회사도 지금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또는 법률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를 투자자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제 보증을 함으로써 이제 투자자가 볼 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뭐 공시가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규모가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서 법률 실사나 회계 실사도 하고 뭐 그거 외에도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그 CDD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투자조합 단위의 그 투자금에서는 사실 별도의 비용을 써가지고 실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더 알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진수 및 보장이 갖는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수 및 보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회사의 설립, 뭐 자본에 관한 사항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이 됐고 자본이 충실하게 납입이 됐다. 그래서 어떤 가장 납입 같은 행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진술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령 준수, 회사가 이제까지 관련되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법령이나 뭐 상법 같은 법령들을 잘 준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어떤 위반 사항들이 없다라는 거를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쟁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엮여 있는 어떤 뭐 소송이나 뭐 어떤 뭐 가처분, 뭐 가압류 같은 소송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사항들도 없다는 것까지 이제 보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어떤 매출과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 판단에 중요한 계약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위반하는 사항들이 없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자산 중에는 뭐 부동산이나 동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식자산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 자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산들이 투자자에게 알려준 것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한 게 없다. 또 부채도 우리가 어떤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을 한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술 및 보장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보통 투자 계약을 구성을 하는데 이 공개 목록은 이제 위에서 진술 및 보장을 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반 사항이 있는데 투자자한테 이제 미리 알림으로써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들을 이제 공개 목록에 기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진술 및 보장 사항들이 되게 좀 넓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어떤 사실적이나 법률적인 상태, 갑자기 뭐 내가 몰랐던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회사가 뭐 몇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진술 및 보장을 조금 촘촘하게 구성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약에 잘 반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 사유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종결 이후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내가 투자를 했던 금액 중에서, 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어, 그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내가 다시 배상을 받아서 어떤 그때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한 좀 사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규정을 잘 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약벌 규정으로서 이제 손해배상과 별개로 좀 투자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위약벌을 규정함으로써 어, 실제 발생한 손해 외에도 어, 회사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약벌을 규정을 함으로써 이런 제출 및 보장에 대해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미리 정보를 알리고 계약을 준수할 어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하고 동반 매도권에 관한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많이들 보셨을 수 있는 조항인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투자자가, 어, 투자를 한 이후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3자한테 처분하려고 할 때, 우선 매수권은 투자자가 그 주식을 우선 해서, 그러니까 먼저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주식 먼저 살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동반 매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할 때 나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좀 같이 팔아줘, 내 주식도 같이 팔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줌으로써 이제 이해관계인이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주식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우선 매수권이나 동반 매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제3자한테 꼭 이해관계인 주식을 팔고 싶은데 투자자가 우선 매수권을 계속 행사해가지고 그 제3자한테 주식을 못 팔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식까지 한 번에 동반 매도권을 행사해가지고 팔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뭐 전체 거래 대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식 처분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동반 매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엑싯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서 샘플 계약에도 있듯이 이제 우선 매수권과 동반 매도권이 있는 계약을 좀 기본적인 계약으로 해서 체결을 하시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몇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맨 본문의 이제 맨 아랫줄을 보면은 어, 만약에 동반 매도권을 행사할 때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의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먼저 매도하도록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자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매도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 주식을 먼저 매도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제 우선 매수권이나 동반 매도권을 행사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것인지, 투자자 간에는 어떤 순서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매도된 투자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에게 먼저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되는 금액을 뭐 투자금에다가 몇 퍼센트 이율을 붙인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최소한 수익률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효과를 잘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우선 매수권이나 동반 매도권을 규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건 계약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이 권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3자한테 주식을 매각했을 때 사실상 이 주식이 이미 매도된 것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시에 어떤 위약벌이나 풋옵션이 발동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강제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조항만 두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계돼서 위반 시에 페널티 조항도 같이 두는 게 좀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협의 사항인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샘플 계약서에서 어떤 사유들이 이제 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보통 회사하고 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게 되면은 회사나 이해관계인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유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런 식의 협상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 이후에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사전 통지를 받음으로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다수 주주에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보다 더 많은 어떤 통제 권한이나 어, 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 소액 주주들에게 반드시 좀 필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사항들도 앞서의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구제 방안을 잘 규정함으로써 이거를 회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좀 강제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잘 구성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행 투자를 신주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의사항 위반 사유가 됨으로써 자동으로 이제 어떤 풋옵션이 발동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 투자자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가 잘 돼가지고 회사 경영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이런 조항들을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투자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동안의 어떤 경영의 상의 동의나 협의를 잘 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이유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반 사항들에 대한 구제책을 잘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투자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페널티로서 투자 계약의 구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의 대상은 보통 이제 회사하고 같이 이해관계인을 묶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행사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어떤 투자 계약의 위반이라든지 회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위 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조항들의 각 사유들을 보면은 뭐 회사가 신준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 사용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뭐 투자금을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 운영 자금으로만 쓰도록 묶어놨는데 그거 외에 어떤 제3자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의 대표가 잠깐 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 투자금으로 빌려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가 원치 않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호를 보시면 회사가 본계약 실조의 동의 및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동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로 또 사유들을 구성하고 또는 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같은 관련 법률들을 위반해가지고 뭐 어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가 이제 구속되거나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을 때 투자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좀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법에서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배당 가능이익이 있고 주주에게 균등 비율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실무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한 풋옵션은 조금 실제로는 행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보다는 좀 이해관계인에 대한 풋옵션이 법적인 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유의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약 협상을 하다 보면은 회사 쪽에서는 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풋옵션 행사는 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이제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의무자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는 게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해관계인의 책임과 위약벌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손해배상과 별개로 추가적인 위약벌을 구성함으로써 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진수밀 보장을 위반을 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일 거냐라는 거를 법적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위약벌 또는 뭐 손해배상의 예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둠으로써 이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런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고, 어, 그거 외에도 이제 위약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징벌적인 어떤 이행의 강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정을 좀 빡빡하게 두는 게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픽싱에 관한 조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환전환 우선 주식의 권한으로 들어가는 뭐 상환권도 있고 우선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시간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전환권 중에서 리픽싱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주식 중에 전환권의 내용 중 하나인데 전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상한전환 우선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상한전환 우선 주식 한 주당 보통 한 주 또는 뭐 몇 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환권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뭐 한 주당 몇 주의 보통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전환 비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환 비율을 이제 조정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이 리픽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픽싱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투자자의 어떤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투자자에게 좀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픽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뭐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을 했을 때 뭐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가 그대로 한 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는 주식이 갖는 어떤 그 가치가 무상증자나 어떤 주식 병합으로서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대로 1대1 비율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아무런 어떤 투자자가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병합의 행위 때문에 투자자가 어떤 지분율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조항들을 두는 거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뭐 주당 10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더 밸류에이션이 다운돼가지고 8만 원 이렇게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선행 투자자가 그러면은 더 손실을 보게 되는 후행 투자자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고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투자 단가랑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어떤 가중평균의 방법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그
어떤 투자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IPO라든지 M&A 같은 경우에 발동하도록 하는 리픽싱 조항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분 희석을 방지한다기보다는 어떤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문구 같은 것들은 저희 샘플 계약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이프 투자라고 하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이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흔치, 아직 뭐 이렇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벤처투자법에 들어온 조항이고, 이거는 이제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 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어떤 대출처럼 이제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이제 투자 금액이 먼저 지급된 금액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 평가와 연동해서 나중에 지분이 후행 투자자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연동해가지고 지분이 확정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완전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투자,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어떤 지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투자 받는 회사와 어떤 단가에 있어서 좀 협의의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사후적인 후행 투자도 좀 미루고 먼저 일단은 투자금을 빠르게 신속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법에서 명시하는 계약의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주주 전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주 투자와 다르게 이제 주주의 전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투자의 어떤 주요 협의 사항들은 이 밸류에이션 캡 그리고 할인율 그리고 네, 아래 것들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요 위에 것들이 이제 주된 협상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캡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 투자라는 건 밸류에이션을 수행 투자 조건에 맞춰가지고 연동해서 평가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사후적으로 전환을 하는 투자기 때문에 만약에 후행 투자가 너무 늦게 또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회사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루어지게 되면은 초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당 단가를 되게 높게 해가지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캡을 좀 두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시드에 투자를 했으면 뭐 시리즈 A 정도의 통상적인 그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캡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후행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선행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기업 가치가 낮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후행 투자자보다 조금 더 할인된 주당 단가로 주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후행 투자 단가의 뭐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격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후행 투자랑 연동을 해가지고 주식을 전환하려고 할 때 그 후행 투자의 기준이 되는 투자가 어떤 조건의 투자인지를 여기서 명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행 투자, 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투자의 이제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격 투자의 기준을 투자 전 기업 가치 100억 원, 그리고 가치 한도를 200억 원으로 설정을 하고 할인율을 80%로 하는 세이프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제 그 세이프 계약을 이제 발행 주식 총수 1만 주인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후행 투자가 케이스 1처럼 80억 원의 투자인 경우에는 적격 투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세이프의 전환이 발동이 되지 않아서 그냥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처럼 만약에 15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주당 150만 원의 후행 투자 단가에 80%를 적용한 주당 120만 원으로 산정해서 이제 세이프 투자금을 주식 수로 전환해가지고 250주를 인수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억 원으로 후행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캡이 적용이 돼서 가치한도 200억 원을 적용한 주당 단가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으로 세이프 투자금을 전환해서 이제 187.5주를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계약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잠깐 네.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쉽지 않은 이 전체를 한번 훑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거 알려주시려고 네,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남겨주신 사전 질문이랑 또 실시간 질문에 한 개 정도 질문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개인투자조합 설립이랑 운영까지 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합 규약이나 조합동의서 같은 거 문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전문적으로 다 관리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총회 준비도 매번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진행할 때 문서 같은 거 어떤 거 필요할지 헷갈리실 텐데 그런 것도 우리 조합에 맞춰서 문서들 다 생성하는 거 도와드리고 총회 진행하고 나중에 글에 이제 하는 것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방에다가 도입 상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런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주신 거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요렇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이렇게 조합이 참 많은데 이 네 개 조합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 정확히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좀 비교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한번 일단 뭐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거는 요거를 나중에 한 번씩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주주 또는 뭐 저에게 연락을 직접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P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요거를 제가 대표 및 주주로 있는 기업에 저 스스로에게 셀프 투자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앞에서 이제 행위 제한 규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제한 중에 하나가 이제 GP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GP의 특수관계인 중에는 GP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 및 주주로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30% 이상 출자 법인 또는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어떤 재산 사용 행위도 이해상충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적법한 어떤 너무 좋은 회사이고 투자를 하기에 좋은 회사여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요 조항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는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투자 조합 지분 양도 이전 같은 절차가 좀 궁금하다고 하세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보통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운영하고 계신 그 조합의 규약의 지분 양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실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은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준용이 되고 그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합규약에는 이제 개인투자조합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을 보시면은 아마 있을 거고, 그걸 만약에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9조에서 이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출자 지분에 대한 양수양수도 계약서를 계획서를 첨부해서 주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양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양도 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 혹은 회사의 진술과 보장 위반으로 인한 주식 매수 청구 사례가 있냐,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진술 및 보장 같은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잘 규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술 및 보장으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투자계약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민법상의 어떤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투자계약 자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기본 민법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식매수 청구도 실제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주가 이제 가장납입을 했던 사실을 숨기고 투자를 받았을 때 그거를 사후적으로 알게 된 이제 투자자가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동시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던 사안이었고 이 판결이 뒤에서 뒤집혔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1심에서는 저 청구가 인정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되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군요. 잘 짚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요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요 상한권 발동 사례가 실제로 있냐? 요것도 좀 실제 사례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상한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발동을 하는 케이스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상한권 같은 경우는 상법상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회사가 있을 때만 그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소각할 수가 있는데 배당 가능 이익이 그러니까 상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만약에 회사가 너무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상한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상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상한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보통 뭐 투자금에다가 이율 뭐 8%, 뭐 10% 이렇게 붙여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그 주식 가치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한권을 행사를 할 요인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무상 봤던 케이스들은 정말 흔치 않긴 한데 뭐 회사가 이제 너무 잘 경영이 되다가 어떤 그 회사의 외적인 상황들,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그 규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췄을 때, 그러면 회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 이 회사의 주식을 어딘가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상한권을 행사함으로써, 조금 상한권, 그 이득을, 이제 엑짓 방법으로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아주 드물게 보기는 했습니다. 음, 드물지만 있기는 하군요. 네, 이런 거 실제로 사례들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좀 더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네, 오늘 짧은 시간에 깊은 얘기들 나눠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회 되면은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